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산업안전 기사 첫 번째 과목 산업안전관리이론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요령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산업안전관리이론은 실기까지도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내용이고 별표 3개나 2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에서 처음부터 전체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재에서 별표 3개나 2개는 핵심 단어 정도는 필기에서부터 암기를 하고 넘어가신다면 실기에서 굉장히 공부가 수월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부 방법에서 요런 많이 올라오는 질문 조금 해결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장의 안전보건관리의 개요, 안전과 생산에 대해서는 강의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2로 넘어가니까 챕터 2에 대해서는 강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뭔가면 교재 내용이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내용입니다. 전부 다를 강의해 드린다면 강의 내용이 너무 많고 반복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저는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 또는 필기에 자주 나오는 내용 위주로 강의를 해드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에서 중간에 빠진 내용은 이 부분은 이 출제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시험에 그렇게 출제가 잘 안 되고 비중이 낮은 내용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요. 스스로 가볍게 내용 중에 별표가 있는 내용 정도만 공부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하다가 실수를 할 때도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별표를 치는 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기나 필기나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별표 3개는 실기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표 2개는 3개보다는 배점은 조금 낮아요. 그렇지만 이까지도 실기에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리고 별표 하나는 실기에 간혹 출제되거나 필기용으로 출제되는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별표 하나까지는 필기서부터 암기하시려면 공부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별표 하나는 여러 번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반복하다 보면 실기 가면 어느 정도 암기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때로는 빨간색 별표도 치지만 파란색 별표 치는 거 있습니다. 자, 별표도 있고요. 파란색 별표라기보다는 파란색 삼각형 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요. 그죠? 요거는 뭐냐면 삼각형은 필기에 간혹 출제돼요. 필기에 간혹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특히나 전체 과목 중에서 전기나 화학 같은 과목은 과락이 굉장히 잘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과락을 피해가는 방법은 뭐냐면요. 내용을 아무리 깊이 봐봤자 새로운 문제 낸다 그랬죠. 기출문제에 출제된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틀린 건 계속 틀리는데요. 이렇게 삼각형을 해놓지 않으면 봤던 문제만 계속 보게 되고 시험에 가면 이거를 봤는데 답이 뭐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파란색 별표는 필기에 자주 출제가 안 되니까 필기 시험 치기 전에 이런 문제는 답만 다시 체크하세요 입니다. 그래서 안전의 주요한 내용이 빗나간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이게 뭘까 이해하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삼각형 치는 건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도 되는구나. 하지만 과락을 피하기 위하여 답은 좀 정확하게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한번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부를 해 나가면서요. 또 제가 공부하는 요령은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용어에 대해서 나오죠. 법에서 주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한 번씩 시험에는 출제가 되는데요. 실기보다는 필기에 한 번씩 출제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재해란 그죠? 여기에서 재해가 아니라 우리 자연재해가 아니라 산업재해입니다. 산업이라는 건 일하다가 일터에서 일하다 생긴 재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이나 설비나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하여, 그죠? 자, 이렇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일을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이나 뭐 재료나 가스 증기 분진에 의하거나 그 밖에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면 당연히 재해죠. 산업재해 되고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동그라미 친 것들은 뭐냐면 시험에서 보실 때 이런 단어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연재해가 아니라 산업재해라는 것은 일 때문에 사망이나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어서 업무로 인하여 사망이나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자, 우리가 일하는 사람은요, 돈 받으려고, 돈 벌려고 일하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뭐 하는 사람이다?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그죠? 자,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해서, 그죠?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 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의 작업환경 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 작업장의 환경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사람에 대해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 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주가 어떻게 측정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료를 작업장에 공기를 채취하거나 사람이 숨 쉴 때 나오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걸 채취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의 안전보건 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뭐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이에요. 숨어있는 위험. 그죠? 자, 우리가 다리가 지금 붕괴가 될지 말지 진단받아 본다. 이런 내용이 TV에 보면은 이 무슨 성수대교, 무슨 대교를 진단했습니다. 나오죠? 요거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잠재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나 평가하는 것을 안전보건 진단이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요런 내용들은요, 읽으면서 동그라미 친 내용 정도만 조금 그죠? 힘주어서 읽고 넘어가시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란 중에서 중대재해란 실기까지 중요하죠.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별표 3개. 그죠? 자, 그렇다면 별표 3개 실기 잘 나오니까 문장 3개 다 외우고 지나가자. 그죠? 언제 외우고 뒷공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요, 핵심 단어 위주로 일단 암기해 볼게요. 첫 번째, 사람이 죽으면 중대한 재해입니다. 몇 명? 사망자는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시 말하면 사람이 1명이라도 죽으면 중대재해가 되는 거죠. 몇 개월?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한 건 사고의 동시이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기에서 다 잘 적었습니다.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채점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점수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2인이라는 건 한 건 사고에서 3개월 이상 치료해야 되는 사람이 동시 2명이 나왔다라는 뜻이니까요. 암기할 때는 동시 2인, 그죠? 몇 개월 치료한다? 3개월. 부상자가 몇 명 나온다? 동시 2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요 부분도요. 부상자나 질병자가라고 적으면 점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건 내가 음식 먹어서 배탈 나는 것도 질병이잖아요. 근데 직업성 질병자는 직업으로 인한 질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업장에서 일할 때요. 화학 물질을 좀 취급하는데 이것 때문에 온몸에 피부병이 생겼죠. 이런 것들이 직업성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 역시나 동시 10인 이상 발생, 한 건 사고에서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요, 핵심 단어 한번 외우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산업재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사망 들어갑니다. 사망자 몇 명? 예,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그 다음에 다치는 부상이죠. 몇 개월 치료받습니까?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는 몇 명? 동시 2명.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상자뿐만 아니라 무슨 질병자, 직업성 질병자 몇 명입니까? 동시 10인 이상 발생. 이렇게 핵심 단어 정도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그냥 필기용이니까요. 줄치면서 읽겠습니다.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내가 아파트를 하나 다 짓는데요. 하나를 짓는데 우리 직원들끼리 다 지으려니까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골조를 올리는 팀 따로, 콘크리트 팀 따로, 내장팀 따로, 철골팀 따로 이거를 도급을 준다라고 합니다. 타인에게 일을 맡기는 계약을 하는 걸 뜻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A라는 사장이에요. 혼자 일을 못해서 B, C, D한테 줬죠? 이건 뭡니까? 도급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반대로 B, C, D는 A로부터 뭐 했죠?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다? 수급이라고 합니다. 나는 일을 떠맡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런 건 다 참고로 제가 적어서 그죠? 그냥 요 정도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밑에 나오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그 밖에 업무를 도급을 하는 사업주. 다시 말하면 A가 도급인이 됩니다. 업무를 맡기는 사람이 도급인, 그죠? 사업주를 말하고요.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나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요거는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요. 뒤에 가면 뭐 도급이다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를 떼주는 사람은 도급인이 되고요. 공사를 받는 사람은 수급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수급인이란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건물을 짓는데 A한테만 도급을 준 게 아니잖아요. A인 내가 사업주가 B, C, D 세 명에게 도급을 줬잖아요. 그럼 이 세 명이 공사를 수급받은 거죠. 세 명을 다 합쳐서 관계 수급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꼭 시험에 나온다라기보다는 참고로 조금 이해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12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에서 공사 발주자다라는 건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를 뜻합니다. 내가 처음 발주자라는 건 아파트를 지으려고 내가 처음으로 도급을 하는 사람을 발주자다라고 합니다.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않는다. 그죠? 발주자는 도급을 하는 사람이지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공하는 사람은 시공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건설공사란 다음 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다. 자, 요건 뭐 참고로 보고 지나가시면 되는데요. 일반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까지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에 포함하고 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방 파트에서는요. 제가 빨간색 줄친 거는 힘을주어 한번 읽어주시고 별표 3개였던 중대재해, 그죠? 핵심 단어 정도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필기에 굉장히 잘 나오고요.
법규의 내용이 아니라서 별표가 2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은 아니지만 실기까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이론이 있는데요. 학자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이론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다 보시면 돼요. 하인리입니다. 하인리가 말한 첫 번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5가지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하인리는요, 사고를 방지하는 5가지 단계도 말했지만 밑에 볼게요.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사고가 발생하는 단계를 말했어요. 이것도 5단계입니다. 그래서 시험 가시면 이게 발생하는 단계인가? 사고를 예방, 방지하는 단계인가?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사고 발생 이론은 사고 발생 도미노 단계라고도 합니다. 왜 이걸 도미노다라고 하는가 하면요. 5가지가 있지만 결국 첫 번째 막대기가 넘어지면서 뒷 막대기를 건드리면서 도미노 현상처럼 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원인이 복합적인 작용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실기에 잘 나오기 때문에 암기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뭐다? 사고가 발생되는 이론이다. 도미노 5단계다. 제목부터 머리에 넣으시고요. 하인리는 사람이 사고를 내는 첫 번째는 선천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타고났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까먹잖아요. 그죠?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 해도요.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몸이 아픈 날이 있어요. 아무리 유쾌한 사람도 화가 날 때가 있고 기분이 우울할 때가 있죠. 이런 게 뭐다? 첫 번째 재해의 원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 없는 원인, 그래서 선천적 결함,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는 사회 환경 유전적 결함, 필기에서는 2가지 다 나오니까 둘 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회 환경적인 건 뭐냐면요. 날마다 자동차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럼 자동차 없애면 되죠. 사고 안 내려면. 하지만 사회 환경적으로 자동차 안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공장에 프레스 기계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꾸 사망 사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프레스 기계 안 쓰면 되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다, 그죠? 사회 환경적으로 위험한 물질,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고 원인이 된다. 이게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전적인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피곤하고 화도 나고 잊어버리고, 이게 첫 번째 피해갈 수 없는 결함이다. 그죠? 선천적 결함 또는 사회 환경 유전적 결함이에요. 실기에서는 2개 중에 자기가 암기하기 쉬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필기는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니까 문장을 암기하진 않더라도 같은 뜻이다 정도는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1단계 우리는 전부 다 결함을 갖고 태어났다. 선천적이다. 그죠? 자, 2단계 개인적 결함. 자, 나만 오늘 결함이 있어요. 뭐냐면요. 나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애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또는요, 내가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열이 펄펄 나고 너무 아픈데 출근을 했습니다. 나만 가진 결함, 개인적 결함이에요. 자, 그 다음, 내가 오늘 애를 걱정하다 보니까요, 일을 하다가 실수한 거예요. 불완전한 행동, 요거를 다른 말로 인적 결함이라고 합니다. 잘 나오니까 2가지 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어제까지는 멀쩡했던 기계인데요. 오늘 작업할 때 기계가 고장 났습니다. 불완전한 상태, 요거를 물적 결함이다 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볼게요. 누구나 가진 선천적 결함. 그날 나만 몸이 아파요. 나만 가진 개인적 결함. 몸이 아파서 내가 행동에 실수를 했습니다. 불완전한 행동 또는 불완전한 상태인데요. 불완전한 행동은 사람의 결함이니까 인적 결함. 불완전한 상태는 물적인 거죠. 물적 결함입니다. 자, 요 2가지는 제거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몸이 아팠지만 조금 더 집중했다면 사고는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행동이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요. 사고 결과 생긴 손실을 재해 또는 상해다라고 합니다.
그죠? 사고는 났는데요. 아무 손실이 없어요. 물적인 손실도 없고 인적 손실도 없다면 그건 재해가 아닙니다. 재해라는 건 사고 결과 생긴 손실을 뜻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은 앞에 막대기, 두 번째 막대기가 넘어졌지만 내가 그날 집중하고 기계가 고장나지 않게 요 막대기만 제거시킨다면 넘어져도 사고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단계 뭘까요? 바로 불안전한 행동, 인적 결함, 불안전한 상태, 물적 결함입니다. 요 두 개를 합쳐서 재해의 직접 원인이다 라고 합니다. 요거 뒤에 가면 또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고요. 자, 그러면 하인리가 이건 무슨 이론이었습니까? 사고가 발생되는 5가지 단계를 설명했다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올라가 볼게요. 이번에는 똑같은 하인리가 자, 이렇게 사고가 5가지 단계로 발생되는데 그러면 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5가지 단계가 있다. 이번에는 사고를 방지, 예방하는 5단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뽑아야 일을 하죠. 회사 가니까요. 돈을 관리하는 총무팀도 있고, 자재 관리하는 자재팀도 있고, 생산팀이 있어요. 근데 안전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전관리가 안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자, 제가 파란색으로 적는 건 연필이나 파란펜 필기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 하자? 사람부터 뽑자. 그죠? 그래서 안전조직인데요. 사람 뽑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사람부터 뽑아야 된다. 일할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된다. 그죠? 조직이 없는데 누가 일을 합니까? 당신이 해? 아니 우리가 왜 해? 바쁜데? 네가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하기 위하여 첫 번째는 뭐 하자? 사람을 뽑자.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펜이 조금 이상해서요. 나오다 말다 하는데요. 사람 뽑자. 이렇게 필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필기에 넘어가면 이게 나옵니다. 그럼 안전조직에서는 뭐를 합니까? 다음 중 1단계 안전조직의 내용이 아닌 걸 골라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안전조직, 1단계 안전조직에서 하는 일은 첫 번째는 우리 회사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작년에 사고가 10건이나 났는데 올해는 안전조직에서요, 안전팀에서 사고 5건 줄여보자. 목표. 그죠? 자,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구성, 안전관리자 뽑고, 안전 담당자 뽑고, 이렇게 조직 구성했어요. 자, 조직에서 안전관리자가 이제 선임되는 거죠. 그죠? 안전관리자 선임하고요. 뽑혔는 안전관리자가 어떠한 안전활동을 하자라는 방침, 계획을 수립한다. 그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 대로 뭐 한다? 활동을 전개한다. 이게 안전조직의 내용입니다. 암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굵직한 내용, 그죠? 목표 설정해서 조직 구성하고 안전관리자 선임해서 관리자가 활동 방침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활동을 전개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단계에서는 사람 뽑았어요. 안전관리자 뽑았습니다. 자, 니 이제 안전관리 해봐라. 이렇게 맡겼죠. 그러면 안전관리자는 사실의 발견이다. 그죠? 요거는 뭐냐면 위험을 발견하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위험 발견. 자, 사실은 지금 뭐냐면 안전관리니까요. 어디가 위험한지 그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사고가 제일 많은 기계가 프레스인데요. 그 위험한 기계가 어딘지도 모른 채 다른 것만 자꾸 관리한다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뽑혔는 안전관리자는 사실의 발견, 위험이 어디 있는지 그 사실을 발견하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2단계 사실의 발견은 위험을 발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볼게요. 일단 작업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사고 났던 것도 조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을 분석하고 사고를 조사하니까 야, 프레스가 상당히 위험하다. 그죠? 그리고 점검도 하고 진단을 해서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작업 분석, 점검, 사고 조사, 안전 진단이 2단계 사실의 발견의 내용인데요. 다른 단계보다는 2단계 사실의 발견 필기에 좀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위험을 발견했어요. 안전관리자가. 위험을 발견하니까 우리 회사는 프레스 제일 위험하다. 그죠? 이거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위험을 발견한 게 뭐였냐면 프레스예요.
파란색이 지금 좀 잘 안 나와서요.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프레스가 위험하다 이걸 발견했죠, 그죠? 그럼 이번에 3단계는 뭐 해야 되냐면 프레스 작업을 분석하는 거예요. 프레스 작업을 분석하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프레스가 제일 위험한데 프레스 작업에 어디에서 사고가 일어나나? 그거를 뭐 해보자? 분석하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석하기 위하여 프레스 작업에서 일어났던 사고 원인, 경량을 분석해요. 그래서 요거는 다 보세요. 원인이나 경량을 분석해보고 작업 공정도 분석하고 사고 났던 기록이나 관계 자료도 분석하고 인적, 물적, 환경 조건도 분석한다. 그래서 3단계 분석은 다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분석해서 프레스 작업을 분석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았죠. 자,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작업을 분석해서 사고 원인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있으면 시정하는 방법을 선정하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4단계 시정 방법 선정도 2단계, 4단계를 섞어 놓고 필기 잘 나옵니다. 그러면 시정 방법을 선정하는 건 어떤 내용인가? 잘못됐죠. 기술적으로 잘못됐다면 개선하자. 그죠? 그리고 교육이 부족하다면 교육 훈련을 분석해서 개선하다입니다. 그래서 분석도 되고 요거 분석이 붙으니까요. 3단계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 훈련을 분석해서 개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 행정이 잘못됐다면 이것도 개선합니다. 규칙이나 수칙이 잘못되고 제조가 잘못되었다면 이것도 개선해요. 작업자의 배치가 잘못되었다면 조정을 한다는 것도 개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운동을 전개하는 건 우리 작업자들이 안전의식이 너무 없다. 그죠? 안전운동을 전개해서 의식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개선입니다. 그죠? 이렇게 잘못된 걸 개선하는 게 4단계 시정 방법 선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정 방법 선정은 대책을 수립해 보는 거죠. 사고 원인을 찾았으니까 대책 수립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실에서 대책만 딱 세워놓고 현장에서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계속 나겠죠. 그래서 5단계는 대책을 어떻게 하자? 적용하자. 그래서 5단계는 시정책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뭐를 적용하냐면 3.1을 적용합니다. 현장의 시정책을 적용할 때 적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안전교육, 에듀케이션 할 때 2가 되겠습니다. 자, 모르고 있다면 안전교육을 통해서 안전에 대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두 번째 안전기술, 기술이 부족하다면 안전기술을 익혀야 되겠죠. 엔지니어링 할 때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동료라고도 나오고요. 안전감독이라고도 나오고 안전관리 뭐 이런 용어로 자주 나와요. 그래서 같은 뜻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enforcement 할 때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시정책을 적용할 때는 안전교육, 안전기술, 안전동력 또는 안전감독, 안전관리를 통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하인리가 뭐 하기 위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5가지 단계 그죠? 한번 다시 기억해 볼게요. 1단계 뭐 하자 있습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 그죠? 그래서 1단계 뭐 하자? 사람을 뽑자. 1단계 안전 조직이었습니다. 안전 목표를 설정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자 선임해서 활동 방침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 활동을 전개합니다. 자, 이렇게 안전조직을 구성했다면 2단계는 어디에 위험이 있나 위험을 발견하는 사실의 발견이 되겠습니다. 위험을 발견하기 위해서 작업을 분석하고 점검을 하고 사고 조사해보고 안전 진단합니다. 자, 이렇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진단을 했더니 조사, 분석, 진단, 점검인데요. 작업 분석 요거 주의해야죠. 3단계 분석이 아니라 작업 분석은 2단계 사실의 발견의 내용이다. 그죠? 자, 프레스가 가장 위험하다 발견했죠. 그 작업을 3단계 뭐 하자? 분석하자. 자, 분석해서 사고 원인이 나왔기 때문에 4단계는 뭐 하자? 위험 시정 방법을 선정하자. 대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자, 시정 방법을 선정한다는 건 잘못된 걸 고치는 거니까 개선이다. 그죠? 기술적 개선, 교육 훈련을 분석해서 개선하고요. 배치가 잘못되었으면 조정하고
좀 더 안전이 중요하다.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운동 전개합니다. 안전행정도 개선하고 규칙, 수칙, 제도도 개선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단계는요. 시정책을 현장에 적용하죠. 이때는 3E를 적용합니다. 3E는 안전교육, 안전기술, 안전동료인데요. 영어로도 적지는 않으셔도 일단 눈여겨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교육, education, 안전기술은 engineering이고요. 안전동료는 enforcement 할 때 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고 발생 단계와 방지 단계. 자, 이까지 하니까 벌써 다 암기가 힘든데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발생 단계를 말한 이론들이 또 있어서 같이 한번 볼게요. 하인리 다음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버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버드는 역시나 연쇄성 이론 뭘까요? 도미노 이론, 연쇄성 이론. 이건 다 사고를 방지하는 겁니까? 발생하는 단계입니까? 그죠? 사고가 발생되는 단계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버드의 사고 발생 5단계를 적어라 해도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드는 자, 1단계가 아까 하인리는 선천적이었죠. 타고났다 했는데요. 버드는 제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잠이 오는 것도 제어가 안 돼요. 화가 나는 것도 제어가 안 되고요. 까먹는 것도 제어가 안 되죠. 제어 부족 또는 현장이 100%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계를 점검하고 미리 진단해도 위험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리 부재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제어 부족 또는 관리 부재. 그죠? 이렇게 첫 번째 제어나 관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데요. 2단계는 기본 원인, 다시 말하면 간접 원인을 뜻하는 건데요. 아까 하인리에서는 나만 가진 개인적 결함이라고 했죠. 이거를 줄여서 기원이다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 원인, 아까 개인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일하다가 실수했다, 그죠? 실수하는 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죠. 야, 사고가 일어날 징후가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원인을 징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요, 하인리에서는 사고의 직접 원인 2가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뭐였죠? 불안전한 행동, 그죠? 불안전한 행동은 무슨 결함이죠? 사람이 있는 인적 결함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잖아요. 불안전한 상태, 기계가 고장난 거죠. 요건 인적이 아니라 뭡니까? 물적 결함이다. 요거 그죠? 그래서 결국은 사고를 일으키는 직접 원인은 2가지다.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또는 인적 결함, 물적 결함이다. 그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 교통사고는 접촉이죠. 그래서 사고 또는 접촉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생긴 손실을 상해 또는 손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버드도 꼭 함께 암기하셔야 됩니다. 1단계는 100% 제어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된다. 제어 부족 또는 관리 부재. 2단계 기본 원인 또는 기원, 간접 원인이 있었고요. 3단계 직접 원인, 사고가 일어날 징후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 또는 접촉이죠. 생긴 손실을 상해 또는 손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인리가 가장 많이 나오면 그 다음으로 사고 발생 단계가 버드고요. 아담스까지도 실기에 나오니까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하인리만 외우고 나는 끝났다가 아니고요. 실기 넘어가면 세 사람의 연쇄성 이론을 함께 적으시오. 또는 3개 박스를 내놓고 그 중에 비었는 걸 골라 적으시오 라고 나오니까 3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묶어서 3개를 한꺼번에 암기해야 하나 문제가 끝났다. 이렇게 실기 넘어가면 한꺼번에 묶고 암기하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담스가 뭐라고 했는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아담스의 연쇄성 이론. 연쇄성 이론이라는 건 역시 무슨 이론이다? 사고 발생 이론이다. 그죠? 같은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담스는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간다라고 할게요. 첫 번째, 관리 구조에 잘못이 있으면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그죠? 관리 구조다. 그죠? 첫 번째 관리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조직, 관리 구조고요. 두 번째, 작전적 에러. 계획을 잘못 세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술적 에러.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작전을 잘 짜도 그대로 실천을 못했다. 실행에서의 에러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원래 해야 되는 대로 실천을 못했으니까 사고가 났고 생긴 손실 상해다라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세 사람 요거는 똑같으니까 빼고 기억해도 되겠죠. 그래서 아담스는 관리에 문제가 있다. 1단계 관리 구조. 2단계는 작전이 잘못되었다. 계획 수립이 잘못된 거죠. 작전적 에러. 3단계는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전술적 에러. 그 다음 사고 상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필기에 어쩌다가 나와서 별표도 없죠. 한번 보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자베타키스의 이론입니다. 그죠? 자베타키스는요, 1단계는 안전정책과 결정, 국가의 정책이나 결정이 잘못된 정책을 세워놓고 잘못된 결정을 하니까 사고 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2단계 개인적인 요소, 그죠? 3단계는 환경적인 요소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버는요, 보면요. 1단계가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유전과 환경이고요. 2단계 인간의 결함, 다시 말하면 개인적 결함. 3단계가 불완전한 행동 상태. 4단계 상해, 4고 상해. 누구죠? 네, 웨버는 하임리하고 같다라고 그냥 기억하세요. 하임리 이론과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의 본질적 특성. 어쩌다가 필기에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사고의 시간성이 있어요. 자, 사고는요, 시간적으로 발생한다. 공간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1공장에서 발생되는 것보다 우리 공장이 1, 2, 3 공장이 있으면 1공장에서 많이 생긴다. 이거보다는요, 새벽이 있고 오전이 있고 오후 시간이 있다. 그죠? 새벽 시간이 가장 많이 발생된다. 왜냐하면 바이오리듬상 잠자야 되는데 일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시간적이다라는 겁니다. 사고의 시간성이다. 그죠? 우연성 중에 법칙성.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법칙이 있는 거예요. 사고는 우연이 아닌 법칙에 따라 발생한다. 뒤에서 어떤 법칙이 있는지 이제 배울게요. 우연성 중에 법칙성이고요. 필연성 중에 우연성. 사고가 반드시, 필연이라는 건 반드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도 우연성이 있어요. 인간의 착오와 같이 우연적인 사고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고의 재현 불가능성. 똑같은 사고를 재현하는 건 불가능해요. 똑같이 교통사고가 났지만요, 그 전 단계로 넘어가서 간접 원인, 선천적인 원인까지는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후 재현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고의 시간성, 우연성 중의 법칙성, 필연성 중의 우연성, 사고의 재현 불가능성, 그죠? 별표 없습니다. 예, 줄친 내용 정도만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사고는 어떠한 법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두 개, 사고, 빈도, 법칙. 빈도가 뭐냐면요,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를 뜻하죠.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 그죠? 어떤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를 뜻하는 게 사고 빈도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이니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1대 29대 300의 법칙. 그죠? 그래서 일단 하임리의 사고 빈도 법칙을 적어라. 하임리의 1대 29대 300의 법칙을 적어라. 두 가지가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은 뭐를 뜻하는가 하면요, 다 더해볼게요. 1 더하기 29 더하기 300 하면 총 330건의 사고를 분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할게요. 자, 이렇게 총 330건의 사고를 분석했더니 그 중에 1이 뭐냐면 한 건은 사망이나 중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29건은 가볍게 다치는 경상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건은 뭔가 하면요, 무상해니까 사람도 안 다쳤습니다. 무사고, 무상해 사고죠. 사람이 안 다쳤지만 사고니까요, 물적인 손실만 생긴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하임리가 공장마다 돌면서요,
대략 330건의 사고를 분석했더니 똑같은 건 아니죠. 확률적으로 이러한 확률에 의해서 사고가 나더라, 그죠? 한 건은 중상이나 사망, 29건은 가볍게 다치는 경상해, 300건은 무상해 사고, 물적 손실만 발생하더라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실기에 넘어가서도요. 하임리의 사고 빈도 법칙을 설명하라. 또는 하임리 1대29대 300의 법칙을 설명하라.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버드 이론 넘어갑니다. 버드는 1대 10대 300대 600의 법칙. 다 더하면 총 641건의 사고를 버드는 분석을 했는데요. 자, 이름 뭐냐면 중상이나 폐질, 그죠? 예전에는 진폐 같은 폐 질환이 오면 이게 굉장히 큰 병이었거든요. 중상 또는 폐질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사망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0건은 가볍게 다치는 경상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건은 무상해 사고, 아까 요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물적 손실, 사망만 빼면 요까지 순서는 똑같아요. 중상이나 폐질이 1, 경상해가 10, 무상해 사고 물적 손실이 30인데요. 버드는 요게 들어갔습니다. 무상해, 무사고. 무상해니까 사람도 안 다치고요. 무사고 나니까 물적 손실도 없어요. 이건 뭐냐면 사고 나기 직전의 위험 순간을 뜻합니다. 요거를 현장에서는 빨간 걸로 적어 놓을게요. 아차 사고라고 하죠. 사고 나기 직전의 순간이에요. 그죠? 이게 뭐다? 600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버드의 1대 10대 30대 600의 법칙은 총 641건의 사고를 분석했을 때 한 건은 사망 아니고요. 중상 또는 폐질, 10건은 가볍게 다치는 경상해, 30건은 무상해 사고, 즉 물적 손실이고 600건은 무상해 무사고, 사고 나기 직전에 위험 순간, 아차 사고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 아차 사고를 여기서 볼게요. 예, 줄치고 넘어가겠습니다. 필기 나옵니다. 무상해 무사고 위험 순간을 사고의 근처에 갔다. 그죠? 그래서 영어로는 near accident다라고 합니다. 요거 별표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서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 한번 볼게요. 지금 하임리의 1대 29대 300의 법칙은 총 330건의 사고를 분석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660건의 사고를 분석했을 때 중상이나 사망은 몇 건인가? 그죠? 자, 330건이 660이 되었다는 건 곱하기 2배가 된 거죠. 나머지 다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그죠? 중상이나 사망은 2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상에는 29 곱하기 2 하면 58건이 되겠죠. 그죠? 오늘 펜이 조금 이상하네요. 58건 되고. 그 다음에 무상해 사고 물적 손실은 300 곱하기 2를 하면 뭐가 된다? 600건이 되겠다. 이렇게 시험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660건의 사고를 분석했을 때는 2대 58대 600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시험에 총 990건의 사고를 분석했다 하면 330건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3배를 시키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3대 87대 90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거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란에 보면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건 필기에 나왔거나 이 참고란 내용 중에도 별표가 있는 내용들은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요. 조금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하임리의 1대 29대 300의 원칙은 뭐를 제거함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항상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할 때 한 건의 사망이나 눈에 보이는 29건의 경상해에만 집중하면 훨씬 더 큰 위험은 여기에 숨어 있다. 그죠? 현재 물적 손실만 생겼고 사람이 안 다쳤기 때문에 300건의 물적 손실의 원인을 우리가 간과한다면 이건 뭐 사람 안 다쳤으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언제든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임리의 1대 29대 300의 원칙은 뭐를 강조하는 것이다? 네, 그죠? 요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300건의 무상해 사고의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다. 이게 강조다. 이것도 한번 읽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그죠? 중요한 내용이 조금 지나갔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예. 그 밑에 내용은 뭔가 하면은, 네, 요거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하비의 3이입니다.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정책을 현장에 적용할 때는 3이를 통해서 적용하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안전교육 할 때 education 할 때 E가 되고요. 안전기술, 엔지니어링 할 때 E. 그 다음에 안전동력인데요. enforcement 할 때 E인데 요거는 안전감독, 안전관리, 안전규제, 안전강제 이런 단어로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안전강제, 안전관리, 안전규제, 안전감독도 enforcement가 맞다. 이렇게 그냥 예,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S 보겠습니다. 이 3S는요. 가급적 작업이 복잡하다면 사고 나겠죠. 작업을 뭐 시키자? 단순화시키자. 그 다음에 작업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어야 사고를 안 낸다. 표준화시키자. 인력은 뭐 시키자? 전문화시키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3S는요. 3위처럼 영어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한글만 기억해도 괜찮겠습니다.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3S가 되고요. 이걸 세 가지를 총합하는 총합화까지 넣으면 4S가 되는데 시험에 4S는 거의 잘 나오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이 정도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 4 사이클. 현장에서는 PDCA 사이클이다. 이렇게 많이 쓰실 겁니다. 그죠? 안전관리를 할 때 첫 번째는 계획하죠. 플랜할 때 계획, P가 됩니다. 계획대로 실시합니다. do 할 때 실시. 실시해보고 검토하죠. 체크할 때 검토. 검토해서 이상이 있는 건 액션을 취한다 하죠. 조치한다, 액션. 이렇게 네 가지가 PDCA, 그죠? 안전관리 4 사이클, 계획, 실시, 검토,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요. 또 별표 3개 나왔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뭐냐면 인간 에러, 휴먼 에러 같은 말입니다. 누가 사고 냈다? 사람이 사고를 내는 인간 에러, 휴먼 에러의 배후 요인 4M. 사람이 사고 내는데 들여다보니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고 내게 되는 4가지 원인이다. M으로 시작되는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문제죠. 맨, 인간이에요. 내가 사고 냈는데 내가 잘못했는 걸 뜻하는 거 아니고요. 본인 외의 사람. 2인 1조 작업인데 나는 똑바로 했는데 옆에 동료가 실수했다. 이런 것도 해당되고요. 또는 인간관계입니다. 오늘 직장 동료와의 인간관계가 좋지 못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일에 집중할 수 없다. 그죠? 이런 게 바로 메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머신이죠. 기계. 그죠? 기계나 장치가 해당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일을 하려고 해도요. 기계가 고장이 나 있죠. 인간 에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죠. 세 번째는 미디어, 매체 또는 매개체인데요. 이렇게보다는 작업에 대한 정보, 작업 방법으로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사람도 똑바로 했고 기계도 실수하지 않고 고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작업 정보가 틀린 거예요. 작업하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 그죠? 이렇게 정보나 방법에 대한 게 뭐냐면 매개체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매니지먼트입니다. 작업 관리죠. 그죠? 또는 법규 준수, 단속, 점검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에러 또는 휴먼 에러의 배후 요인 4가지, 그죠? 예, 사람이 에러를 일으키는 4가지 원인, 4M은 첫 번째 맨, 본인 외의 사람이나 인간관계가 됩니다. 두 번째는 머신이죠. 기계나 장치가 되고요. 세 번째는 미디어, 작업 방법, 작업 정보가 되고요. 네 번째는 매니지먼트입니다. 작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또 별표 3개 나왔습니다. fail safe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자, fail safe 요거보다는 요 2개를 비교하는 게 시험에 훨씬 더 잘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fail은 뭐냐면요. 고장이나 실패죠. 고장, 그죠?
고장을 safe는 뭐냐면 안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도 이걸 뭐 하겠다? safe, 안전하게 하겠다. 그죠?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더라도 기계의 고장이 있더라도 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뭐 하는 거다? 2중, 3중 통제를 하는 것이다. 그죠? 기계가요. 부품이 A, B, C가 세 가지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작동하는데요. A가 고장나죠. 그렇다고 기계가 멈추는 게 아니고요. A가 고장이 나면 B가 대신 일을 합니다. B까지 고장나면 C가 대신 일을 하게끔 기계 고장이 있어도 전체 고장으로 사고로 발생되지 않도록 통제를 하는 게 fail safe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oolproof는요. fool이 뭐냐면 바보예요. 바보라고 적을게요. 자, 바보는 누가 바보냐면 인간이 실수하면 바보입니다. 그래서 바보가 이래도 사고 나지 않게 하겠다. 그죠? 인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뭐 하는 거다?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계가 고장났을 때 사고 나지 않게 통제하는 건 fail safe. 그 다음에 인간이 실수했을 때 사고 나지 않게 하는 건 foolproof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부분은 이렇게 구분해서 시험에 나오는데요. 한 번씩은 인간 또는 기계의 실패가 있더라도, 그죠? 인간이나 기계가 뭐 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그죠?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조금 잘못 눌렀습니다. 이렇게 fail을 묶어가지고 인간 또는 기계의 실패가 있어도 뭐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한다. 그죠? 두 개 중에 큰 개념이 fail safe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이렇게 묶어 나와도 맞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옆에 참고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갈게요. 2단원 넘어가면 또 나와요. fail safe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죠? fail은 고장이잖아요. passive는 다음 단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고장이 났을 때 다음은 뭐다? 고장 났을 때 다음 단계는 패스한다 하잖아요. 그죠? 다음 단계는 부품 고장 시 기계가 정지하는 거다. 고장 났는데 그 다음 뭐 해라? 정지해라. 요겁니다. 고장 났는데 계속 일하면 사고 나죠. 그래서 fail safe의 첫 번째는 fail, 고장 나면 passive, 그 다음 단계, 그죠? 부품 고장 시 기계는 정지하는 걸 뜻합니다. 그 다음에 fail이죠. active는 뭐냐면 활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장이 났는데도 계속해서 기계는 활동한다, 움직입니다. 그죠? 부품이 고장나면 일단 고장났다라는 경보를 주죠. 경보를 울리고 짧은 시간 운전이 가능한 게 fail active가 되겠습니다. active, 활동하긴 하는데요. 어떻게 활동한다? 경보 주고 짧은 시간 운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면요. 기름이 떨어지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멈추기 전에 일단은 주유하라는 주유 버튼 뜨잖아요. 일정한 거리를 달려가서 멈추게 만들어주죠. 이런 기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ail, operation은 자동으로 계속 가동되는 거예요. 그죠? 부품에 고장이 있어도 운전이 가능한데요. 언제까지요? 다음 정기 점검까지. 아까처럼 ABC가 병렬로 되어 있어요. 세 개의 부품이 병렬 조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고장났지만 기계는 이 A를 대신해서 B가 일합니다. B가 고장나니까 C가 일을 해서 기계 전체적으로는 계속 정상 가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정기 점검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A, B가 부품 고장났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 과목에서 배우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해서요. 자, fail safe를 구분하면 첫 번째 fail, 고장이다. 그죠? 가장 간단한 건 패시브. 그 다음 단계 뭐다? 정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fail passive는 부품이 고장 시에 기계는 정지합니다. 자, 두 번째는 fail, 그죠? active, 활동하는 거죠. 근데 계속 활동하는 게 아니라 뭐다? 부품이 고장 나면 경보를 울리고 짧은 시간 운전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ail, operational 해놨는데 시험에는 operation 이렇게 한글로도 나왔습니다. 자동 운전하는 겁니다. 그죠? 부품의 고장이 있어도 다음 정기 점검까지 운전이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요. 만약에 시험에 필기에 영어 넘어갔는데 이거를 나는 철자를 암기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면 필기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왔어요.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 시험이 영어로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조금 화면을 정상으로 줄일게요. 과거 기출에는 fail 하고요. 패시브, 그죠? 영어를 몰라도 우리가 시험을 칠 수 있게끔 한글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 안 되면 패시브, 그죠? 오늘 펜이 계속 좀 패시브 이렇게 한글로 fail, 패시브 이렇게 나왔고요. 요거는 fail, 액티브 또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한글로는 fail, operation 이렇게 한글로도 필기에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요. 실기에서 정 영어를 나는 철자 암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면 영어로 적으시면 철자가 틀리면 점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한글로 적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fail-safe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fail-safe는 다경로 하중 구조. 다경로로 하중을 분담하는 구조고요. 역시나 그 밑에 하중 경강 구조, 교대 구조, 중복 구조 이런 것들이 있다. 필기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첫 시간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했는데요. 아마 한숨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암기할 별표 3개와 2개가 많습니까?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1과목 공부가 끝나면 실기까지 60에서 70% 공부가 끝난 것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앞부분에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우리 실기까지 가는 중요한 걸 지금 하고 있다. 그죠? 우리가 작심삼일이잖아요. 근데 작심했을 때 좀 더 중요한 걸 배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공부한 내용이요. 역시나 별표 내용 위주로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